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제 개편을 주제로 열린 전원위원회, 오늘로서 사흘째를 맞이했습니다. 잠시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전원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거제 개혁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해법으로 내놓은 개혁 방안들은 또 다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마스토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부터 시작이 됐고 오늘은 이제 사흘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께서 참여를 하셨고 실제 이제 토론에 나선 분들은 진짜 나흘 동안 100명이 나서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원위원회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전원위원회의 출석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양당에서 이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국회 선거제도,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좀 집중적으로 의원들이 토론하는데 많이 참여하자는 이 참여율 자체가 저는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까지 하면은 모두 100인의 국회의원 중에 3명 중에 1명이 이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과 또 처방과 이런 것들을 밝히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향후 방향에 중요한 지표가 될 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이 선거제도 개편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을 했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선거제도는 역시 비례성.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여쭙고요. 윤지혁 대표가 뭐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 많이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또 토론에도 잘 참여하면 특별한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아무래도 어떤 보상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원내대표가 앞으로 그 의정 활동 성적을 주겠다는 뜻이죠. 왜 우리 그렇습니까? 근데 토론 잘하면 원내대표가 주는 또 트로피도 있고 많습니다. 자, 전원위원회 이틀 진행이 됐고요. 오늘 사흘째 맞았는데 우선 가볍게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국회 맨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최영두 의원 발언 아주 잘 들었습니다. 뭐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당이 다릅니다만 그 주장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었고요. 저희 당도 이탄희 의원님이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각 당이 선거제 개편에 가장 진심인 분을 1번으로 배치해갖고 포문을 열었는데 두 분 다 되게 설득력 있고 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의원들이 또 자기 지역구 이야기를 하고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맞는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의원의 공감들을 얻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안타깝지만 과연 이제 4일 동안 구체적인 안으로 4일 동안 이렇게 수렴해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어제 그제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모처럼 본회의장이 상대방 얘기할 때도 경청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 의원께서는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많이 그렇습니다. 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심각한 수도권 집중 또 지방 소멸의 우려입니다. 지하철을 가끔 타보시면은 지하철에서 이렇게 서울 시민들이 고통스럽게 출퇴근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서울 시민들이 매일 겪는 일상이지만 반면에 지역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수도권 의원님이 수도권 교실의 과밀교실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60년대, 70년대 겪는 현상인데 지역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폐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에 살고 있는 현실인데 근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는 이런 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와 함께 가장 큰 문제는 비례성과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한 만큼 국회 의석이 나와서 이렇게 국회 의정이 되면 좋은데 국민들도 뜻이 한결같지 않고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으면은 그 나눠진 만큼 서로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의 투표와 국회 의석수는 엄청난 현격한 격차가 있습니다. 같은 소선거구 제도를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보면은 미국의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이 골고루 흩어져 있고 이 표준 편차가 반영돼서 그런지 거의 의석수와 파퓰러 보트, 그러니까 전국에서 얻은 각 정당 후보의 득표율이 거의 비례합니다. 비례한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선거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이 8%포인트 차이 났는데 의석수는 2배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이 어디냐면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12%포인트 차이 났는데 1당과 2당의 표율 격차가요. 1당과 2당의 의석수 차가
6배 차이 났습니다. 근데 6배. 일당이 그때 수도권에서 평균적으로 52%를 얻었습니다. 2당은 40%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전체 의석이 121석이거든요. 그러면 1당은 62, 3석, 2당은 50석을 가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103대 17로 이렇게 크게 나누다 보니까 그 원인이 소선거구제 때문에. 소선거구 왜 그러냐? 승자 독식의 승자 독식인데 예. 물론 미국도 승자 독식인데도 그런 현상이 예.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왜 우리만 그러냐 그러면은 수도권 집중 현상. 지금 세상에 이렇게 좁은 선거구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한 나라에 인구의 절반이 알겠습니다. 수도권에 살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서 한 사람의 고런 투표권을 주게 되다 보니까 서울의 경우 또 대도시의 경우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는 이게 선거구가 골목 단위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에 다니다 보면 가끔 엉뚱한 현수막을 보는데 국회의원이 구청장 물러나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구청장은 한 구청 내에서 어떤 공공시설을 지었는데 그게 자기 구의 다른 지역이 아니라고 그래서 서울에는 한 구청당 2~3명의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글쎄요. 예. 지금 너무 좁은 이익을 줬고 그래서 이것들이 오히려 수도권 시민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바로 그런 집약적인 너무나 작은 선거구 단위 때문에 그 소선거구제 성자 독식의 편차가 극대화돼 나타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현행 소선거구제는 바뀌어야 된다. 네, 바뀌고 일부는 대도시 밀집 지역의 경우는 차라리 생활권에 맞는 4~5인, 3~5인 선거구로 가고 지방 소멸을 우려한 지역은 소선거구제 장점을 살려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웃고 계시는데요. 선거구제 개편 얘기할 때까지는 우리 최영도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아갖고 제가 분량을 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체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그 김학규 의원께서는 여러 이제 의원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뭐 전 개인적으로 한 의원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그렇죠. 쏙쏙 와닿더라고요. 진단도 다 맞고 거기에 따른 처방 당연히 또 맞고 한 점 한 획 빼고 놓고 할 게 없을 정도로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가장 좀 인상 깊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의 이해관계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 설득력이 있죠. 최영도 의원이 하신 말씀 물론 이제 저도 지방에 있기 때문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저희 당에서 볼 때는 수도권에서 득표를 그러니까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니 이거 본인의 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주장이다라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소선거구제에서 장점인데 수도권 의원님이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탄 의원님이라든지 뭐 김상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 얘기는 물론 저희 같은 당에서 그렇겠지만 본인의 이해관계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데 선거제 개편의 명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랑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르지만 좀 경청하게 이제 되었고요. 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뭐 지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또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의견과 다르고 이제 그렇게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조응천 의원 같은 비례제를 또 폐지하자고 하셨고요. 네, 그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조응천 의원님은 민주당 의원의 전반적인 의견들은 비례제를 강화하자, 오히려 의석수를 늘려서라도 비례대를 확대하자라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은 이제 폐지하자라고 하셨고 그거는 최근에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례제 의원들이 좋은 순번을 받기 위해서 또 그리고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서 또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영의 공격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각 당의 현실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서 뭔가 이제 지금의 문제를 없앨 수 있냐라는 얘기신데 저는 사실은 좀 생각이 달라서 비례대표제는 분명히 필요성이 있고 전문가라든지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다 지역구에서 공천되기가 어렵고 지역구 정치라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거기에 적성이 맞지 않은데 정치인으로 필요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응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비례대표제의
존재의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교각사로의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전원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여야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도 오셔서 토론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토론은 조금 더 입체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목적에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까? 이틀 동안 충분히 의원 개개인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이제 질의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소개해서 지금 어떤 선거제도가 좋은가 좀 더 객관적인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취지로 한 것 같고요. 이걸 거쳐서 이제 내일 이제 마무리되겠죠. 마무리되는데 그러면은 이 전원위원회는 사실 처음부터 이 선거법 결론을 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른바 난상 토론. 지금 백인 백색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국민들이 수긍하고 또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바대로 어떻게 그러면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가닥을 잡는 것이 될 겁니다. 그 가닥이 나오면은 그 가닥에 따라서 이제 전원위원회를 마무리하고 정리해서 이걸 선거제도 개편으로 이어가기 위한 어떤 소위원회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무슨 백가쟁명으로 이야기만 하고 끝이냐 그러는데 국회의장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백인 백색이라고 그러지만 백인 백색 중에서 가장 많은 공통 분모는 무엇이었나를 또 이제 이른바 그 정성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정량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향후 논의의 중요한 또 바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일정상 보면 내일은 오전에 토론을 이제 하게 되죠. 20분이 나서 오후에나 본회의가 열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일까지 토론을 하고 이달 중에 이제 정개특위로 넘겨서 선거제 개편을 이제 하는 그런 일정을 갖고 있었는데 내일까지 끝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전원위원회 자체는 내일까지 하고 이제 당초 목표는 원래 단일한 안을 정해서 이거를 권고하고 그렇게 되면 그 권고를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건데.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백가정명인 거고 결국은 그런데 원래 세 가지 안을 기본으로 여기에서 조금씩 변화된 개별적인 의견이 있는 거라 크게는 세 가지 안으로 여전히 모아진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발언들을 쭉 보니까 국민의힘은 최영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다수 의견이신 것 같고 민주당은 크게 이제 소선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또 나뉩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 자체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데다가 그 하나가 모아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안과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전원위원회에서 당초 계획대로 하나의 안을 제안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세 가지 안을 토대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라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충분히 이 안에서 많은 논의가 됐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까 봐 더 논의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럴 필요성은 없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원래 취지는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을 맡겨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한 2달 정도는 지나야 진행될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이 공론화 작업입니까? 국회에 논의하고 국민 공론화 작업이 이제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데 국회가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공론화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원래 예정했던 것처럼 거의 총선 거의 1년 전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군요. 공론화 작업도 좀 거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달 중에 결론을 낼까요? 이제 의원들이 논의하는데 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한 그에서 이제 참고 자료를 활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무엇인지 그 좀 정확하게 내막을 알게 되는 이 선거제도 논의가 한번 들어보면 되게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무슨 논의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그 국민들의 의심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저 자리 또 계속 하고 또 특권 느리고 저러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큰데 최소한 그건 아니다.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는 걸 물어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위를 통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분위기가 좀 환기게 된 만큼 공론화 작업 같은 뭐 5천 명, 국민 5천 명을 이제 한 자리에 2박 3일 모이게 해서
옛날에 원전 네. 저 공론화 작업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도 한번 또 그렇죠. 해볼 만도 할 것 같기도 국민들이 하고요. 궁금한 대목을 이제 설명하고 또 듣게 되는 글쎄요. 것 이제 제가 아까 언론에서 기사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발언 의원들이 요지들이 쭉 정리되거나 이런 기사들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한 4일 정도 지나면 언론에서 예. 좀 이렇게 정리해서 홍보를 알겠습니다. 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당내 상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군 사저 입주한 이후 네. 1년 만에 첫 공식 외출에 나섰습니다. 대구에 있는 팔공산 동화사에 예. 이제 가서 이제 참배도 하고 의원 스님이 네, 지난 네. 2월에 생일 축하난을 보내면서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그 답례죠. 예. 답례로 이제 네, 가셔서 이제 식사도 하고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영하 변호사가 대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보수 세력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좀 나왔던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대구로 돌아가신 지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네. 기영훈 이제 첫 외출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그 관심을 받았고요. 또 이 지금 의원 선임이 이번에 대한불교조계종 80 총림 제2대 방장으로 네. 되셨고 또 이분이 지난 2월달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생신 때 축하단을 보낸 것이 인연이 되어서 한번 이제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뭐 대통령께서야 박근혜 대통령께서야 원래 이 대구 그리고 또 이 달성 이쪽이 이제 또 저 지역구이시기도 했고 정치적 고향이죠. 예. 그런 만큼 이번에 뭐 그 첫 외출을 했다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나라를 걱정하고 뭐 그런 심정들을 또 불공도 드리고 예. 뭐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총선을 좀 1년 앞두고 있어 갖고서 그런 또 정치적 의미도 또 그뭐 해보는 것 같아요. 호사가들이야 항상 모든 의미를 하는데 우리 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 있을 때 첫 비서관으로 모셨습니다만 예. 참 마지막에는 안타깝게 그 최순실 씨 비리 사건으로 물러나시게 됐습니다만 사실은 뭐 큰 대통령으로서 큰 국익의 문제. 예. 근데 스스로 지지도에 아주 불리한 문제인데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거 하시려고 해서 표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 어떤 국정의 큰 주제 또 한일 관계를 풀려는 노력 뭐 그런 것들이 큰 관심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정치인의 유불리를 끼치고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치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국익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국가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그저께죠. 오영환 의원이 네. 불출마 선언했어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불출마 선언이 나오면서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공천 룰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청년 정치인들한테 가산점 주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현역 정치인들이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좀 된 얘기지만은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의원들이 이제 조금 움직임을 이제 보이면서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좀 날카롭게 또 대립하는 그런 모습도 좀 읽힙니다. 그래서 당내 지금 공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시작됐죠. 시작됐는데 하여튼 그 전에 오영환 의원 이야기부터 좀 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셨는지. 개인적으로는 이게 공천 경쟁하고는 관련이 좀 없다고 생각해요. 오영환 의원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지난달에 김제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오영환 의원님 현장에 계속 갔고 며칠 동안 너무 많이 울어갖고 얼굴이 예. 퉁퉁 부을 정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원내대변인으로 하면서 당 지도부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서로 당 간에 이제 직접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정치 혐오, 그 다음에 이 비토크라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소방관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정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역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워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과연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정신적인 좀 괴로움이 최근에 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이 아는 것보다 오영환 의원이 상당히 더 괜찮고 자기 생각도 또 주관이 분명한 분인데 이렇게 안 좋은 정치 환경이 괜찮은 민주당에서 가장 두 번째 지역구 중에 가장 어린 정치인인데요.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을 다시 이 정치판에서 내모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오영환 의원과 별도로 정치 공천 경쟁은 분명히 시작이 됐죠. 예. 그런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서는 보다 괜찮은 사람을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당과 비교하는 경쟁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천 경쟁은 하되 당내에서 좋은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네. 다만 그냥 무조건 지역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중진 의원이 계속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실패죠. 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도부가 예외적으로 관여하는 이런 공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당내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각 253개 지역구에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경쟁을 이미 시작한 상황입니다. 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어서 사실 뭐 그런 공천 시스템만 많이 좀 정말로 잘 개선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치가 한 걸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좋은 선거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지금 그 미국 CIA 중앙정보국이 도감청한 그 의혹입니다. 정황이고 도감청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외교 문건이 유출이 됐고 그 유출된 문건이 SNS상에 이제 다니던 것을 뉴욕타임즈가 이제 보도하면서 지금 뭐 일파만파 퍼지고 있고 오늘 미국 국방부 장관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수사를 개시하라고 했고 엄중하게 이 사태를 보고 있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대통령실이 도감청된 건 없다. 그리고 내용도 거짓 의혹이다. 이제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보는 시각이 여야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예. 우선 이제 국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도감청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번 경종을 한번 스스로 좀 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방국일 수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적성국가.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정부 때부터 지금도 조심해야겠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전 계획 같은 것도 다 가져갔다고 할 정도로 이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방국가를 하더라도 국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차단해야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될 시점이고 만일 하나라도 그런 조짐이 있다면은 국가 대 국가로서 당당히 예전에 메르켈 총리가 그렇게 했듯이 해야 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금 이스라엘, 프랑스에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프랑스의 경우도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사건이 뉴욕타임즈라는 언론에 누군가 조작된 정보를 주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처한 공경 상황에서 우방을 교란시키려는 작전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도가 보이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뭐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러시아가 여러 가지 공작을 했던 정황이 많거든요. 지금 이 정보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쨌든 우방국이든 특히 적성국에 우리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재다짐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 경우 이 문제 있다면 국가 대 국가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 다만 이제 지금 미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문제가 상당히 조작된 정보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서 뉴욕타임즈도 어떤 믿게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 이걸 기정사실하는 것은 매우 난처한 문제다 생각합니다. 예. 김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제가 오늘 트위터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문서들이 여전히 지금 다 확인이 되거든요. 트위터는 이제 이런 정보들을 삭제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개인들이 올려있는 정보들이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미국 NSC에서도 밝혔다시피 일부 자료는 내용이 컴프로마이즈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작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허위 문서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국방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법무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자의 문답에서 이 문서는 지금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문서 포맷이 맞다라고 얘기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결국 사실이란 전제하에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다만 그와 별도로 우리나라에서 도청이 있는지는 이제 좀 다른 이슈죠. 우리가 미국하고의 동맹 국가라는 점에서
사실 외교적으로 우리가 도청당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하고 한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도청이 된 것 같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라도 강하게 항의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청이나 뭐 방청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을 해야겠죠. 예전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사관을 지으려다가 도청 장비가 계속 확인이 되니까 아예 건물을 새로 부시고 지었는데 한 15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지금 청와대가 대통령 지금실로 이전되는 작업을 같이 했는데 너무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미국 대사관 사례처럼 그 공사 과정에서 저희 신원 확인도 제대로 못한 채 공사가 이루어져서 또 원하지 않는 그런 장비들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통령실이 철저하게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다 도감청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든지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대응 조치를 강구해야겠죠. 예, 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